전 세계 수많은 언어가 오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들려온 안내방송은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언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왜 세계는 이 낯선 언어에 반응했을까요? 단순한 유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변화였을까요? 처음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문화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일상 속에서 한국어는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반응한 건 어른들이었고, 호기심이 아닌 준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그 조용한 변화의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일 아침 10배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해외의 한 기자가 직접 목격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 들린 경고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여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1호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관광객들과 파리 시민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먼저 프랑스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늘 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여러분, 파리입니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영어조차 쓰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 파리 지하철에 한국어 안내방송이 정식으로 추가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로 살아온 제 본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언어라는 건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공 안내방송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이 6개 언어만 선택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유대종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파리 지하철 공사에 한국어 안전 안내 방송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높아진 위상이라는 표현을 말입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파리 지하철 1호선,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을 연결하는 파리의 심장입니다. 그 핵심 노선에 한국어가 올라갔다는 건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플랫폼에서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 나오자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프랑스 젊은이 2명이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 한국어가 파리 지하철에 등장한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변화의 정점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말입니다. 1년 동안 취재한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파리가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 구분. 여러분, 파리 지하철에 한국어가 추가됐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아져서 그런 거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파리 지하철 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공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2015년과 2024년의 파리 방문 관광객 통계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2015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객은 20% 증가했고요. 그럼 한국은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18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3배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이 아닙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평균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수준이 높으며 재방문율이 매우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주요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방문한다는 점입니다. 루브르, 에펠탑, 샹젤리제. 이런 곳에서 한국 관광객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방송은 필수적이었겠네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파리 지하철에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는 건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였습니다. 소매치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경고 방송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씁니다. 파리 지하철 공사도 이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한국어 방송 추가는 단순히 관광객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리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프랑스 젊은이들도 같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 지하철역. 한국어 방송이 나오자 한 프랑스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한국어야. 나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녀는 K-드라마 팬이었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낯선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심지어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파리에서 돌아온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파리만의 일일까? 그래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파리와 다릅니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죠.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역이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서서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문이 닫힙니다. 조심하십시오. 파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면 뉴욕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뉴욕 교통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맨해튼 주요역 몇 곳에서만 시작했는데 지금은 퀸즈와 브루클린의 한인 밀집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왜 한국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분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용성입니다. 뉴욕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하지만 뉴욕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지 않습니까? 왜 한국어만 추가했나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한국어만 추가한 게 아닙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벵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국인 커뮤니티의 요청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방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방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타임스 스퀘어 역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저는 K-팝 팬이에요.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해요. 한국어 듣는 게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조금요.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요. 아직 초보지만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뉴욕은 원래 이런 곳이잖아요. 여러 언어가 섞여 있는 게 뉴욕의 매력이에요. 한국어도 그중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 이게 뉴욕의 답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 저는 뉴욕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뉴욕 퀸즈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 수 1,500명 정도의 중간 규모 학교였습니다. 외국어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학과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언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3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규 과목으로 편입했습니다.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학과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해에는 30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85명, 올해는 120명입니다. 대기자 명단에만 60명이 있어요. 여러분, 3년 만에 4배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학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이미 한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드라마, 음악, 영상.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둘째, 부모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어가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한국어는 배우기 쉽다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언어 자체는 어렵지만 한글 문자는 정말 배우기 쉽거든요. 학생들이 첫 수업에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중급반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왔어요.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장 구조는 정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16살 여학생이었습니다.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K-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한국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볼 수 있나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많이 늘었어요. 간단한 대화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학생은 17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우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 역사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워요. 세 번째 학생은 16살 여학생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중국어를 쓰는데 한국어도 배우고 싶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는 문법이 비슷해서 배우기가 좀 더 쉬워요. 미래의 한국어를 어디에 쓰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동아시아 전문가가 되려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지금 정말 중요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학생들은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학자가 밝힌 한글의 숨은 강점.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인기를 얻는 건 문화 때문일까요? 경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어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MIT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킹 교수였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세계 여러 언어를 연구해왔고 특히 한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벽에 붙은 여러 문자 체계들이었습니다.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그리고 한글. 교수님은 제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기자님, 러프리저레이터라는 단어를 핸드폰으로 쳐보시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어로 쳤습니다. 12개의 글자, 꽤 여러 번의 타이핑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한글로 냉장고를 쳐보십시오. 저는 서툴게 한글 자판을 찾아가며 쳤습니다. 니은, 해, 이응, 지읒, 아, 이응, 기역,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8번의 타이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분은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판 배열을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입니다. 양손이 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진짜 강점은 학습 용이성입니다. 알파벳은 26개 문자를 외워야 하고 각 문자의 발음이 단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프, 도, 스루를 보십시오. OUGH가 다 다르게 발음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어 자체는 문법이 복잡하고 경어법이 까다롭습니다. 쉬운 언어가 아니죠.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만족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언어는 더 많이 선택받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각적 효율성입니다.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면서도 그 안에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분이 화이트보드에 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를 보십시오. 히읗, 아, 니은 3개의 요소가 하나의 음절 블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읽는 속도는 빠르면서도 분석은 명확합니다. 알파벳으로 쓰면 한이 됩니다. 세 글자가 일렬로 늘어서죠. 한자로 쓰면 하나의 복잡한 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중간입니다. 효율성과 명확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완벽한 언어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몇 마디 나눌 수 있고 자막 없이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지점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의 확산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어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는 지금 그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화적 매력, 경제적 가치, 그리고 학습의 용이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언어는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정의하는 중이다. 여러분, 언어의 선택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기대입니다. 저는 국제 마케팅 회사의 리서치 디렉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볼까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0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삼성, LG, 현대 같은 제조업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 빠른 발전 같은 이미지였죠. 그런데 2024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가 1위였고 넷플릭스 드라마가 2위, 한국 화장품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요? 트렌디한, 세련된, 혁신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열심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신뢰입니다. 그 나라 제품을 믿고 산다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동경입니다.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하고 싶어 한다는 것. 한국은 지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드문 일인가요? 대부분의 나라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뭅니다. 중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제품을 사지만 중국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 번째 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세 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언어는 동경의 최종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나라의 문화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나라를 존경할 때만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데이터로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약 1,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10년 전보다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의 구성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70% 이상이 자발적 학습자입니다. 본국에 살면서 온라인이나 학원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언어 학습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례적인가요? 언어는 보통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배워집니다.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 때문에, 스페인어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 때문에, 중국어는 중국 경제 때문에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문화적 동기가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억지로 배우는 언어는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즐기면서 배우는 언어는 평생 갑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육부 대학가에서 벌어진 조용한 경쟁 10분. 여러분, 저는 미국 서부의 한 주립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UCLA였습니다. 학생 수 4만 명이 넘는 큰 학교였습니다. 외국어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학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프랑스어 교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어는 스페인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였습니다. 매 학기 250명 이상이 수강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40명입니다. 거의 45% 감소했습니다.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는 더 심합니다. 독일어는 절반으로 줄었고 이탈리아어는 폐강 위기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디로 갔나요? 한국어와 일본어입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은 대기자 명단이 학기마다 150명이 넘습니다. 강의실을 늘리고 싶지만 예산과 교수 부족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중급반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사람이 가득했고 뒤쪽에는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에 갔어요. 저는 K-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장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경영학 전공 3학년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유리할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은 컴퓨터 공학 전공 4학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에요. 영어 논문만 읽는 것보다 한국어 자료까지 읽을 수 있으면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학생은 국제관계학 전공 2학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죠. 동아시아를 이해하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하고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학생들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한국어 프로그램 책임자인 김 교수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는 대부분 문화적 관심 때문에 왔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물론 그것도 좋은 동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문화적 관심으로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취업, 대학원, 국제 업무. 한국어가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졸업생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고 있어요. 김 교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했죠. 그 학생이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면접에서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어 능력이었습니다. 그 은행이 한국 기업들과 많이 일하는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대화가 가능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경쟁력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7부 조용한 존경의 시작 구분.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취재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해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베를린.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제품이나 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죠.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근면함은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학습 능력과 적응력입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1980년대에 한국 자동차는 싸구려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현대와 기아는 품질과 디자인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 전자제품은 일본의 아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삼성과 LG는 기술 혁신을 주도합니다. 2000년대에 한국 대중문화는 아시아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언어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런던에서 한 영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 기업들과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데드라인을 맞추고 품질을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개인의 명예가 걸린 것처럼 일합니다. 회사의 일이 곧 자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릅니다.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릅니다. 영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회의하고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리지만 한국 기업들은 며칠 만에 결정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뢰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한 독일인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5년 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킹덤을 보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생겼죠.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했어요. 전쟁, 독재, 민주화, 경제 발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걸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언어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존경입니다. 에필로그 3개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8분.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1호선 샹젤리제 역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한국어 방송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1년 전에는 이 방송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방송에 특별히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저는 플랫폼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프랑스 여학생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없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보며 한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한 독일인 청년이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4년의 풍경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배워지고 사용되고 사랑받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인터넷의 확산, 스마트폰의 혁명. 하지만 한국어의 확산만큼 조용하면서도 깊은 변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나 경제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개인들이 각자의 이유로 내린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한국어 방송은 그 흐름의 상징입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요청했고 파리 지하철 공사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필요로 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세계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앞으로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도시의 지하철에서 한국어 방송이 들릴 것입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열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할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기자로 살았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이제 언어라는 형태로 꽃 피우고 있습니다. 과장 없이 침착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